오늘 진행해 주실 이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료받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의 이동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프로이다. 그런데 이제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쉽게 모방하거나 뭔가 따라할 수 있다면 그는 프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하는 자리도 제 생각에는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프로인 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얘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 리더십에 관해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안전 심리에 대해서 리더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참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죠. 심리학에서 한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시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자꾸 시간이 옛날보다 빨리 간다는 느낌. 그게 사실일까? 라고 하는 거를 심리학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니 어차피 시간이 20대나 40대나 60대나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죠. 그런데 심리적 시간은 다르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심리적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그런가 하는 거를 듀크 대학에 있는 교수팀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거를 기억을 할 때 사실 이미지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할 때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했던 어떤 일을 이미지로 만약에 한 10장 정도로 이거를 저장을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의 숫자가 더 작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에 10개의 이미지를 저장을 하셨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미지를 한 4-5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 시간 자체가 훨씬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10대 때 10년, 10대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10년은 40대가 40년을 공부해야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실제 훨씬 나이가 더 젊을수록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게 저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 보면 실제 막 뛰어놀고 나서 밤에 잠을 자잖아요. 고라하게 잠을 자는데 이때 아이들 잠자는 거를 깨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때 잠을 자면서 그날 경험했던 것들을 일종의 컴퓨터로 말하면 세이브하는 그런 기능을 잠자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나오면서 보니까 홍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올림픽 대회도 그렇고 강변북로도 다 막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를 뚫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이미 잘 관리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은 이미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자체가 우리 삶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다 백신을 맞아야만 그리고 모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안 그래도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저 램프 그 요술 램프 이야기 아시죠? 실제 요술 램프는 당연히 이거를 문지르면 문질수록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나오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램프 증후군은 뭐냐면 문지르고 문지를수록 불안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점점 더 불안해지고 한국 사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그런 그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뿐더러 이 불안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 가지 재해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가장 정점을 찍은 것이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이렇게 빨리 퍼지고 이렇게 또 변형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를 더 앞당긴 측면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상당히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원 같은 데 가면 어떤 미용실에 가면 설문조사를 먼저 합니다. 처음에 이제 머리를 하러 가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용사가 이 헤어를 하는 동안에 말을 걸어도 좋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이제 말을 걸어 좋다라고 하면 뭐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헤어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제 그 머리를 하는 동안 말을 전혀 걸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언택트 문화는 실제 마켓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브랜드의 그 마켓에 가게 되면은 그 들고 다니는 바구니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바구니에는 나 혼자 쇼핑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바구니에는 물론 점원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 쇼핑할게요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적힌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점원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서 요즘 진행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콜포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누군가와 소통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워낙 톡이나 메신저 같은 걸로 주로 소통을 하니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뭐 이것저것 앞뒤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겁니다. 한 달에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 그 메시지에서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횟수가 20억 개입니다. 지금 통계가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한 달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모티콘의 개수가 20억 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메신저로 뭔가 얘기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이모티콘이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생각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택트 문화가 상당히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언택트 문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도 보면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거꾸로 러닝을 해서 동영상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하는 걸 토론하는 걸 방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그 블렌디드 러닝은 좀 젊은 분들만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수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훨씬 더 앞으로 이걸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이렇게 모이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강의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기업에서도 해외 출장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출장 가지 않아도 실제로 화상이나 이런 거를 해보면 이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충분히 다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 남겨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가서 언제 이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뭐 소위 말하는 깜깜이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감염될지 또 내가 누군가에 감염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인스타 빅데이터로 인스타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의 힐링이라든지 명상 이런 거를 한국에서 인스타를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거를 검색하고 얘기했는 해시태그를 보니까 2천만 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키워드로 지금 자리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의 힐링을 얻을까? 그러니까 요즘 뭐 집에서 사람들이 홈트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밖에 헬스클럽 같은 데를 못 가니까 집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점점 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간적인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이 이게 완전히 줄어들겠죠. 학교도 어쩌면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온라인 교육이나 이렇게 많아진다면 많은 건물들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소통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되면은 많이 갇혀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발달해왔던 이 디지털 문화를 통해 갖고 오히려 소통은 훨씬 더 역설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일방적으로 어떤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런 방향이었다면 이 디지털 문화 자체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쌍방향 소통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쌍방향 소통을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요. 특히 리더가 조직원들과 팀원들과 또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리더가 생각해보면 좋을 안전 심리에 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숫자 보신 적 있습니까? 329, 1.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보험 설계사, 유명한 보험 설계사인 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상당히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설명을 드리면 300번의 조그마한 그런 그 사고 또는 300번의 조그마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29번은 우리가 상해를 당할 만큼의 사고가 일어나고 한 번은 목숨을 잃을 만큼의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왜 차를 운전하실 때 우회전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이제 횡단보도가 조그마한 횡단보도가 파란 불 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이 안 오면 보통 저희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하셨으니까 사실 사고가 생각보다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0번을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걸 돌게 되면은 그 중에 29번은 사고가 나고 한 번은 사람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퍼센트를 생각해보면 270번 동안은 그렇게 우회전을 해도 사고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찮아. 뭐 290번 해도 사고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10%인 30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이 안전을 얘기할 때 조직 내 어떤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난 빈도를 생각해보면 10%는 사고가 난다. 그동안 평상시 어떤 그 조직 문화가 안전한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10%는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10% 왜 이 숫자가 상당히 흥미로우냐면 제가 한 10년 동안 국방부에서 병사들의 어떤 자살 예방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젊은 젊은 병사들이 국방부 군대에 들어가고 실제로 자살하는 그 비율이 예전에는 한 해에 한 100명 이상씩 자살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들이 한 해에 100명 이상 자살을 했고 지금도 병사들의 자살은 한 20명, 1년에 최소 20명 정도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살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에서 추산하는 실제로 보면 뭔가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라든지 뭔가 소위 말하는 A급 병사, 지금은 A급 병사라고 말하지 않고 도움 배려 병사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보통 5%에서 10%를 봅니다. 군이 보통 한 5, 60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5%나 10%는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고요. 실제로 2%는 오늘 지금 당장 어떤 사고를 저지르거나 뭔가 사고를 해도 놀랍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버 자체가 최소 5%, 그 다음에 10% 정도는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목동에서 일어난 감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루틴하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개연성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조직이 특히 여러 가지 이런 그 불안 요소가 많아질 때 어떻게 조직 문화를 안전하게 바꿔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직 원숭이 개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중간 그 관리자 이상의 리더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그 두 집단으로 나눈 원숭이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사실 참 잔인한 실험이긴 한데, 각 그 집단에 들어간 원숭이에게 쇼크를 주는 겁니다. 쇼크를 주는데, A 집단에 들어간 원숭이는 아무리 막 피하려고 뛰어다니고 해봐도 쇼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A 집단 원숭이는 우리가 말하는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했던 일종의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리 뛰어도 쇼크가 오고 저리 또 쇼크가 오니까 어차피 뛰어봐야 쇼크 오니까 그냥 나중에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B 집단의 원숭이한테는 쇼크가 오는데 한 가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자기가 레버를 이렇게 딱 누르면, 레버를 누르면 잠시 쇼크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학습하잖아요, 일종의. 요 레버를 누르게 되면, 제때 이 레버를 누르게 되면은 쇼크가 안 오는구나, 이걸 학습을 하니까. 그런데 시기를 잘 못 맞추면 눌러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B 집단의 원숭이는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 버튼이나 레버를 누르면 요 쇼크를 피해볼까.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A 집단은 상당히 어차피 해봐야 뭐 그냥 늘어져 있는 그런 거고, B 집단은 그 기다려서 계속 그 집중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주가 지난 다음에 이 두 원숭이가 어떻게 됐는가를 비교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A 집단은 당연히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거의 뭐 우울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건 맞는데, 놀랍게도요, 3주 후에 B 집단의 원숭이들 중에 상당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검을 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소화기관부터 시작해갖고 이 내부 장기가 상당히 망가졌어요. 키는 뭐냐면, 늘 신경을 쓰고 내가 제때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신경 쓰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숭이의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히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그 조직원이나 관리자들도 생기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늘 위에도 신경 써요. 상사 눈치도 뭐 여러 가지 일정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요즘 90년생이 온다, 이제 뭐 다음에 2000년생이 온다, 젊은 사람들하고도 이걸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소위 말하는 낀 세대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할 때 첫 번째, 저는 건강검진을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만약에 저희가 심리학에서 타입 A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예민하다고 본인이 생각되시거나 뭔가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관리직 원숭이의 그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뭐 생각해 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제 위에 상사분들이 계실 테니까, 상사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 그 보고서를 들고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1번, 상사가 상당히 완벽주의적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깨지지 않고 잘 이걸 할 수 있는가? 상사가 만약에 완벽주의적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겁니다.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거나 보고서를 들고 갈 때 한 가지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복수로 아이디어나 보고서를 들고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상사가 결정하도록 하세요. 완벽주의적이고 디테일에 강한 상사들은 항상 깰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만 갖고 올라가면 100% 깨집니다. 그때는 복수로 뭔가 아이디어나 보고서를 들고 가고 반드시 상사분이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반면에 소위 말하는 선택장애나 결정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상사로 계시다. 뭐 상당히 신중하신 분들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 들고 갈 때 그렇게 복수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보고서 하나를 들고 가더라도 뭘 해야 하냐면 구체적인 숫자가 포함된 보고서를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릴 때에는 뭔가 A든 B든 이거를 그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국방부 얘기를 하면은 국방부 장관 보고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800페이지짜리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 들어갈 때 저한테 요구된 건 그겁니다. 단 한 장, 800페이지짜리를 단 한 장에
그것도 글자를 많이 빼고 갖고 들어가요. 상사분이 선택장에 있을 때는 디테일이 포함된, 숫자가 포함된 보고서를 갖고 가라. 만약에 어떤 상사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결과가 좋으면 모두 그 상사분 본인이 잘하신 거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네가 못한 거고, 이런 상사분들 있습니다. 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의 공을 충분히 이렇게 자기 걸로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정치적이고. 자, 이런 상사분들한테는 보고서를 들고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어려운 상사가 그 상사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어차피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하지 마시고 만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고를 일으킬 사람인가? 리더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심리적 안정성이라든지 안전한 조직 문화, 또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사고를 일으킬 인간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눈이 제 생각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 더 먼저 넘어왔네요. 잠깐만요. 요 앞 페이지가 있을 텐데 페이지가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그 연구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고를 일으킬 건가, 누가 리스키 비헤이비어를 많이 할 건가 이거죠. 그랬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겁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이익에 민감하고, 두 번째는 충동성이 강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좌절에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 네 번째는 규칙이나 규정, 법규를 잘 어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아도 신경 안 쓰는 이런 건데요.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1번은 규정이나 규칙을 잘 어기는 사람. 이 규정 규칙은 무슨 커다란 회사의 규정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내에서 조그만하게 가지고 나누고 있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온다든지, 또는 같이 모여서 뭘 해갖고 온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규칙을 여러 번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의 변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차가 막혔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조그마한 규정이 계속해서 이게 어겨지는 그런 거를 반복하는 사람. 1번. 2번,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상당히 아이디어도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긴 하지만 느껴지게 뭔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홈쇼핑도 좋아하겠죠. 혹시 여러분도 홈쇼핑 이런 거 보십니까? 저는 홈쇼핑 채널을 자체를 보질 않는데, 저희 집에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은 홈쇼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늘 조그마한 그 택배 상자들이 많이 배달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아직 저는 그걸 잘 심리학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택배를 시켜갖고 이제 집안에 조그마한 상자들이 많이 쌓이는데 왜 열어보질 않는 겁니까? 웃으신 분들 느낌 있죠. 뭔가 이거를 구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충동성 있는 분들 쉽게 넘어가는 중에 하나 뭡니까? 마감임박. 이번만 특별한 케이스. 이러면 점점 이제 이 뭔가 피가 쫙 올라오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팔에 뭔가 타고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뭔가 마감임박 됐을 때. 규정을 잘 어기고 충동성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이런 분들이 실제 어떤 일을 할 때도 일을 미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제를 주면 데드라인을 잘못 맞춰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많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성격 검사를 해보면 이런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직 내에서 사고를 일으켜 많은 특성 사람들은 비슷하죠. 지각이나 결근을 반복하거나,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휴직, 복직 반복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분위기를 멀리 퍼뜨리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이제 입만 열면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보면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 만나면 오늘도 또 뭐 위에 저기 상무님한테 깨졌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 이런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되게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실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친구는 1시간에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잘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담을 하다 말고 밑에 볼펜을 들고 밑에다가 발을 정자를 이렇게 써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1시간 동안에 몇 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제가 써보니까 놀랍게도 1시간을 했더니 56번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내담자분한테 혹시 누구씨가 이번 1시간 동안 뭐 잘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한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글쎄요 제가 뭐 좀 하는 편이지만 글쎄요 이렇게 56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숙제를 줬어요. 숙제를 어떻게 줬냐면 고무줄을 삽니다. 고무줄 중에 되게 탄탄한, 땡겼다 놓으면 되게 아픈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주고 나서 다음 일주일 동안 당신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할 때든 화장실 앉았을 때든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가 이거를 한번, 이 고무줄 할 때마다 고무줄을 한 번씩 당기는 거예요. 그럼 아프겠죠. 내가 지금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오늘 아침에 리더스포를 늦을지도 몰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 할 때 뭐 공기가 어때? 여기는 상당히 공기가 좋고 모든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켰어요. 일주일 후에 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 후에 딱 만났더니 딱 봤더니 지금 무슨 분 계시는데 여기 딱 이제 손목에 빨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땡긴 거지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땡기고 계속 이걸. 그런데 긍정적인 사인은 그 고무줄을 버리지 않고 왔다. 실제로 그 얘기,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조직에서 리스키한 사람입니다. 조직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불안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 뭐 주로 제가 하는 게 심리학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네. 또 한 번 또 다른 어떤 분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데 그분은 불안한 게 종류가 특정한 어떤 거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널려 있어요, 불안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저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자기가 타고 가는 차가 오늘 올림픽대로에 들어가다가 만약에 갑자기 범람되진 않을까. 뭐 침수하진 않을까. 부정적인 걸 너무 얘기를 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한테도 자기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를 인식하도록 이거를 숙제를 줬습니다. 숙제를 주면서 그때 한참 그 성철 스님의 3000배 제가 꽂혀 있어서 노트를 사라. 노트를 산 다음에 줄이 그어진 노트를 사고 그 노트에다가 당신이 불안해하는 목록을 적는다. 그런데 적는 개수는 3000개를 적어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처음부터 3000개를 어떻게 적어 이거를. 좋은 시작이다. 3000개 불안 목록을 적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적어라. 한 겹 적었어요. 딱 적어서 이거를 했더니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해하면서 갔어요. 역시 일주일 후에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불안 그 일지를 적도록 한 그 내담자 중에 가장 많은 불안을 적어왔습니다. 개수는 138개를 적어왔어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셨네요, 뭐 나름대로 불안한 게 많죠, 뭐 이렇게 얘기할 줄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나랑 같이 일 못한다. 3000개 적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안 해서 되겠느냐. 38개가 이 정도는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빨간 펜을 들고 1번 불안과 3번 불안과 5번 불안은 너무 비슷하지 않느냐. 얘 중에 하나만 친다. 나머지 두 개는 다 깐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불안한 종류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불안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불안의 강도가 높은 것부터 쭉 낮은 것까지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릴렉세이션을 시킨 다음에 가장 낮은 불안부터 하나씩 마스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리스키한 비헤이비어를 하는 사람들 1번 규정을 잘 어긴다. 2번 충동적이다. 그다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퍼뜨린다. 이 세 개가 함께 있는 분은 100%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중간관리직에서 더 위에 상층에 임원이 계신다면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나에게 팀원을 구성해갖고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사람 데리고 갈 것인가 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심리학과에 계신 다른 교수님 쓰신 책에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그분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 사람들은 좀 이제 나름대로 경험치기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는 그 사람 뭐 몇 번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 성품이라든지 걸 금방 알 수 있어.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사람 많이 만나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는 거예요. 뭐 많이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경험으로 이런 사람이 중간에 그만둘 사람이지 이런 걸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려줄 수 없다. 면접 같은 걸 해보면 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그 상사가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자세도 잘 맞춰주지만,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더 그분보다 좀 더 어쩌면 극단적인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행동,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할지, 그 사람이 조직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일지 이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설명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번 늦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그걸 해왔는가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누가 조직에 도움이 되고 누가 조직에서 리스키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리더십에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연구나 강의가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뭐 소통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키고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위험한 상사인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도 리더로서 이런 측면이 일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킹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실 때까지 만났던 많은 상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기업 강의에서 여러 기업체 가서 실제로 군인 토의를 시켜보면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자기 그런 상사 있었다. 그 상사가 어떤 분이 있었고 이걸 아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비슷하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건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는 그 크게 위험한 상사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마키아벨리즘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사람, 상사고, 두 번째는 나르시스틱한 사람들, 자기애가 되게 많은 사람, 과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사이코패티한 사람. 이 세 가지가 위험한 그런 dark triad personality라고 해서 어두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승진을 시킬 때 이제 중간 관리자에서 더 위에 더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렇게 승진할 때 리더십에 관련된 진단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개 물어보는 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마키아벨리즘 특성이 있는가, 얼마나 나르시스틱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코패티의 경향성, 일종의 반사회적 경향성 같은 거죠. 이게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쪽 분야 연구를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연구를 했던 일본의 학자에 따르면 그게 이제 세 가지에서 조금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네 가지 이 종류의 위험한 상사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도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금씩 그런 피처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어떤가 또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시고 함께 일을 했던 상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나한테 힘들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나와 함께 일을 했을 때 뭔가 힘들었던 상사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나의 어떤 성격과 이게 맞물리면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헤르만 헤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없는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특정하게 어떤 상사분이 나한테 되게 힘들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그 상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이게 연동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 수련을 할 때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을 수 있어요.
뭐 중간에 뭐 폭언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개성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뭔가 이 시간을 또 보내는 것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왜 이게 힘들었을까?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그 사람 단점인데 그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인트로스펙션에서 내성에서 들여다보니까 제가 어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아주 어릴 때 뭐 제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옆집에 세대로 살고 있던 대학생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어느 날 그 형의 노트에 제 이름을 쓰고 이동기 바보 이렇게 낙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그 형은 이제 자기 노트에 누가 이게 주인집이지만 이거를 낙서를 해놓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저보고 네가 썼느냐? 썼으면 썼다고 얘기를 해라. 괜찮다. 얘기를 해라. 저는 제가 안 썼거든요. 안 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절대 안 썼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즘은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 먼지털이가 다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아니 거짓말을 왜 하냐? 이거 해서 됐다고 하지. 전 너무 억울했던 거 그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제 범인이 누군가 밝혀졌는데 제 동생이 쓴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아이가 설마 거기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제가 썼으면 제 이름 쓰고 바보라고 적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한테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근데 제 경우에는 그게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과 거짓말, 억울함 이런 것들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저 자신은 거짓말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은 다 참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한테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자신에게 센시티브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이게 연동작용이 되면서 되게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런 그 상사들은 다 견딜 수 있는데 특정한 어떤 그런 부류의 상사와 만났을 때는 대단히 이 조합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임자인 거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저 리더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상사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위험한 상사, 위험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고 실제로 그랬을 때 조직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조직 자체가 세이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4가지 다른 유형의 상사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나 또 주변 분들 해당되는 점 보세요. 부하 직원이 미팅 일정을 정하려고 상사분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들은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면서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하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 안 했나? 이런 일정 조정하는 거는 좀 이메일로 하라고. 좀 바쁜데 언제 다 그래도 하나. 근데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출 기간이 30회 넘었잖아. 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리고 이 보고서 소식도 맞지도 않아. 이걸 몇 번 얘기를 해줘야 되나? 자네 신입이야? 내가 이런 보고서 소식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제 좌우가 안 맞잖아 지금. 여백은 위 15, 아래 15라고 했는데 내 눈에 보기도 아니네.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디테일에 되게 강하죠. 그런데 이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쁜 일을 하면서 계속 이거를 혹시 이런 분들 뭐 하지만 여러분 분들 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만난 상사 중에 상당히 디테일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꼼꼼한 상사들이에요. 그런데 부하 직원의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바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사를 일본인 학자가 기계형 상사라고 합니다. 기계형 상사.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말 중에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좀 자기가 말하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지키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걸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부하 직원에게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노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융통성이 좀 부족해서 이제 디테일에 목숨을 내는 거죠. 상당히 꼼꼼해서 들어갈 때마다 깨질까 봐 걱정해야 되는 거죠. 부하 직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으니까 대학원 지도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뭐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난 늘 그렇게 만만하잖아. 너희 보기에도 늘 같이 이렇게 청바지 입고 늘 누가 교수님을 만만하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보내시는 이메일에도
교수님의 기분 상태가 잘 드러나는 등급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뭔 얘기야? 그랬더니 교수님은 기분이 좋으실 때야,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교수님은 이메일을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로 쓴다는 겁니다. 일단 영어로 오는 이메일 보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등급,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영어로 썼는데 대문자가 많이 섞여 있다. 기분이 더 안 좋은 거고. 2단계. 3단계는 영어로 썼고 대문자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렇진 않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한글로 설명하기면 너무 이게 세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짧게 영어로 이렇게 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이메일 받는 거 하나에도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빨리빨리 답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답장이 올 것 같은데 교수님이 답장을 안 했다.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이런 저 상사나 이런 분들이 나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예, 강박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강박적인 특성이 있는데 상당히 이분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통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주로 이성적인 판단에 익숙해 있고 일을 잘 하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제가 했던 어떤 연구 중에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적 성향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53.26%입니다. 53.26%.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은 완벽주의를 상당히 기대하고 권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그 회사에서는 회사의 모토 자체가 완벽한 일을 하자 이게 모토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53.26%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주의적인지 아닌지를 체킹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가, 내가 혹시 이거 하는 게 실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대한 그런 그 염려나 컨선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한 일을 해놓고 나서 이 일을 내가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다시 체킹하는 거. 여러분이 보면은 차도 붙였습니까? 자동차 키가 잠궜나, 그 다음에 가스불 잠궈놓은 시작해서 체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이렇게 체킹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자랄 때. 기대를 많이 했는가? 또 여러분의 때에 따라서 비판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포부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정렬하는 거를 좋아하는가? 잘 제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제 조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카가 똑같은 애들 노는 거 다 놀았는데 얘는 놀고 나서 자동차 같은 거 놓쳤습니까? 보면 정렬을 쫙 펴놔요. 레고 잘 맞춥니다. 이 아이는 되게 이게 이게 자체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 제가 말한 그런 특성들이 여러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완벽주의적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모든 것들이 제때 있고 저도 상당히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역시 아까 저에게 교수님이 만만하다고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했던 아이가 저는 이제 이게 직업병이긴 한데 논문을 쓰다 보면 참고문헌 같은 거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인텔렉처로 써야 되고 어떤 거는 바로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많은 두꺼운 논문을 보면서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얘가 인텔렉처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누워있지 않다는 것이 이 삶 자체가 되게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사분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보고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부하 직원이 갖고 온 보고서나 뭔가 했을 때 걸리고 쫙 보면서 금방 보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이 조금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계형 상사입니다. 상사비는 조금 다릅니다. 상사비는 윗분들한테 아주 예의가 발라서 그분은 정말 예의의 모범처럼 그러니까 어떤 의전이라든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한테는 인사 안 합니다. 윗분들에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좋아하는 부하 직원과 그렇지 않은 부하 직원이 너무 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일종의 라인을 만듭니다. 라인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부하 직원들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상당히 관대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그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이때는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옛날 일을 들먹입니다.
옛날에 나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말을. 근데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한 다음에 옛날 일을 들 때 그때는 또 기억력이 뛰어나요. 뭐냐면 그때가 아마 그러니까 2020년 2월 14일 오후 1시 23분경이었어. 자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야. 그때도 내가 자네를 화를 야단 칠까 하다가도 내가 관대하게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 이 사람이 이런 것까지 기억을 했는가.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해서 인그룹, 아웃그룹, 인싸, 아웃, 아싸 이게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인싸에 들어간 분들은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혼나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눈밖에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상사분들 있습니다. 주로 격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화낼 때는. 특히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 직장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상사가 좋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실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차분히 얘기를 하지 그 화를 내지 않는 상사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나를 신뢰해주고 키워주는 상사. 거의 공통적으로 그 직원들이 원하는 상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심하게 밟죠. 이런 상사분들을 격정형 상사라고 합니다. 가끔 있습니다. 상당히 다혈질입니다. 사소한 말에 버럭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조심할 건 뭐냐면 이런 상사분들한테 변명하면 그때부터 더 올라갑니다. 차라리 그냥 직설 못하고 얘기 듣고 이러면 괜찮은데 뭔가 거기 아니면 그때는 그렇고 이게 변명 그때부터 더 화를 내는 거죠. 일종의 불에 기름 끼얹는 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눈밖에 난 거는 잊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관대한데 내 눈밖에 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상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실제 걔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입니다. 분명히 일도 안 하려고 했지 이런 것도 시작해.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저희 심리학에서는 약간 편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분명히 제가 나한테 엿을 보아서 주려고 저러는 거야 라든지 뭔가 이게 상당히 의심, 퀘스천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분노가 많아요. 내부에는. 의심과 분노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 계속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이런 분들 배우자로 만나면 안 됩니다. 배우자로 가장 첫 번째 피해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나름 또 과학자예요. 화를 어떻게 이런 거죠. 만약에 아내가 이제 뭐 밖에 시장에 가서 뭘 사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뭘 샀는가 이런 거를 나중에 영수증을 봅니다. 영수증을 보면 첫 번째 가서 토목점에서 뭘 샀고 그 다음에 여기 옮겨가지고 두 번째 마트에서 뭘 샀고 이걸 봅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봅니다. 직접 현장 답사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걸음걸이와 그 다음에 아내의 걸음걸이 간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웨이트를 조정합니다. 실제 나보다 천천히 걸어보고 이런 거 계산하고 중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스 하나 사 먹고 뭐 좀 쉬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감안합니다. 그런 다음 묻습니다. 근데 38분이 비어. 어디 있었어? 38분이 비어.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성이 뭐냐면 뭔가를 거기다 대고 반박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의심의 폭이 커지고 또 싫어하는 그 호불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일단 이런 스타일의 상사를 만났다 생각하시면 변명을 자꾸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시면 할수록 여러분만 더 많이 깨집니다. 실제 여러분이 그런 상사는 아니죠. 일단 배우자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사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관리를 잘해서 다 이게 우리 팀이 살아가는 거야. 이거 참 머리 나쁜 사람들, 머리 장식품인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없겠지만, 머리 나쁜 사람들, 상당히 참 피곤해. 쟤는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거야? 일 시작한 지 몇 년째인데 이걸 아직도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이러니 내가 안 바빠? 이런 분들, 자기가 감기라도 걸리면 되게 크게 얘기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격이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부하 직원들 얘기는 이 사람이 말은 많은데 별로 일은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여러 위험한 상사 중에 이 부류가 그래도 대학이 가장 낫습니다. 이런 분들 내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나 왜 이렇게 잘하니?
옛날에 어떤 치과를 가는데요. 치과를 갔더니 이제 왜 이를 이렇게 이걸 할 때 보면 되게 이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경우는 바로 시술을 못하고 거울을 이렇게 돼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이 이거를 해서 진짜 힘들게 하는데 이거를 해서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 보고 그래서 나 왜 올림픽 잘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되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그런 치과 의사분이신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나이스하게 잘하시면서 이제 레지던트가 뭐 실수했어요. 뭔가 이렇게 봉합하고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딱 쳐다보면서 근데 이제 뭐 33번 2와 26번 2를 뭐 어떻게 처리해라 이렇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를 시켰는데 레지던트가 아마 잘못한 건가 봐요. 그랬더니 딱 다시 한번 여쭤봐 교수님 저 몇 번인가요? 그랬더니 33번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잘하니 이런 느낌이 들어. 자기 자랑이 상당히 만땅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르시스틱한 자기애형 상사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내가 특별하잖아.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상무님 나이스 이거면 충분합니다. 네,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서 잠깐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인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제 부하 직원을 잘 못 가르쳐 죄송합니다. 일단 잘못하면 부하 직원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늘 나 같은 사람 없잖아.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네, 웃는 분들 일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났던 상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죠? 네, 우리 삶이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다가올 때.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의 중요한 키워드는 I'm special. 나는 특별한 존재.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게 이 정도 되는 거야. 내가 안 했어 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죠? 50% 75%가 남자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나르시스틱한 그런 그 특성 있는 분들은 분위기만 잘 맞춰드리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사는 네 번째 상사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조직에서 뛰어난 분인 거예요. 업무를 너무너무 잘해서 되게 능력 있다고 모두가 지금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결과를 위해서 이분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됐으면 돼요. 그 중간에 부하 직원들이 과로로 쓰러지든 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죠. 왜 못하는데? 그 끈기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렇게 게으름 끌면 그냥 때려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부하 직원들을 쪼여가지고 이걸 성과를 내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위에 있는 그 상층부에 있는 분들 보면 너무 업적을 잘 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조직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그런 멋진 분들인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원래 그 팀이라는 게 팀장이나 뭐 내가 그 팀장이라는 게 팀원들 잘 굴려가지고 이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업무야. 내가 그것만 하는데 네가 좀 거기에 하는 거 그게 무슨 중요해? 어차피 개인적 희생이라고 하는 건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사인 내가 부하 직원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게 왜 나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하 직원들이 이걸 어딘가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밖에 세간의 어떤 그 저게 너무 능력 있는 그런 상사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게 되면 괜히 흠집내는 꼴이 되고 뭔가 이간질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얘기를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그 상사가 알게 되면 내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뭔가 오복 당한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팀에 오래 있지 않도록 상당히 겉멋술수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의 평판이기 때문에 도움될 것 같으면 직원한테 잘해주고 도움 딱 되면 소위 말해서 빨대 꽂아갖고 딱 그거 하고 나서 용돈 하면 그 다음 용돈백입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의 약점들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부하 직원이 소위 말해서 개기려고 하거나 이럴 때 그 약점들을 짚어요. 근데 그게 아파요. 그래서 되게 뭐 자기가 뭐 매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건 뭐 돈 케어이고 게다가 이런 분들이 360도 다면 평가에서 잘 디텍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걸 뭐 이 사람 안 좋다고 적었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적었는지 발본석원에서 나한테 보고 올 거예요.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상당히 이런 경우에 부하 직원들이 힘들어하고요. 제가 이거 그 여러 이제 기업체에서 실제로 브림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상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직 내에서 이런 그 위험한 상사가 잘 디텍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덕목 중에 당첨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업적만이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고 이게 기준이라면 이런 그 상사는 절대로 디텍트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조직 내에서 병들게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코패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심해서 말하는 성격 장애적인 그 피처로 얘기한다면 이런 분들은 공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거칠게 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I don't care. 우리가 밤을 샜든 밤을 뭘 하든 그래서 뭐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갖고 와 결과를. 그거 안 하면 그만둬. 못할 정도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내 상담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런 가끔 보면 기업 내도 보면 요즘 기업 상담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 상담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잘 운영된 데도 있지만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있던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업 상담실에 가서 얘기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뭔가 이게 비밀 보장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운 거죠. 게다가 이런 상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4가지 유형의 상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계형, 격정형, 그 다음에 자기애형, 그리고 모략형 4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이 4가지를 고루고루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팀을 꾸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런 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키는 그걸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잘 모르느냐. 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지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톡 많이 사용하십니까? 뭐 깨톡이라고 말을 하나요? 어쨌든 그 많이 사용하십니까? 혹시 물결 표시 같은 거 카톡에 많이 쓰시는 분 계십니까? 물결 표시? 쓰시는 분 좀 있어요? 물결 표시? 네, 한번 네. 김 교수님도 많이 쓰세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만 그 물결 표시 많이 쓰는 분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젊은 분들은 카톡에 물결 표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마침표를 항상 찍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흐흐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때 개수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웃는 모시 히읗이나 키역을 쓰는데 하나만 적었다. 그럼 아마 이런 반응 올 겁니다. 혹시 뭐 저한테 기분 안 좋을 일 있어요? 크크크를 적으실 경우에는 최소 3개가 최소로 다릅니다.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실제 그 다음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로 줄임말을 젊은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줄여갖고 이렇게 뭐 안 쓰고 이런 것도 옛날 보면 많이 있잖아요. 안 몰랐고 이런 거 다 줄임말 쓰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줄임말을 쓰십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줄이지 않는 말들을 줄입니다. 네, 혹시 한번 겪어보시면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소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체킹 포인트는 세대 갈등은 없는가. 저는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각 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이 있죠. 밀레니얼 세대가 있고 밀레니얼 세대 다음 세대는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Z세대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그거를 Generation Sensible이라고 말을 합니다. Generation Sensible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안 합니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성적을 잘 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상당히 자기에게 플러스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상사하고 소통합니다. 다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칼같이 안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 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레니얼 세대는 훨씬 더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페어하냐 페어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자기 주장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사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무 신세대라 갖고 이게 자기 얘기 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은 저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휴대폰이 없었던 세대에 사셨던 분들과 지금 내 안에 있는 세계화의 세상의 중심, 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세대. 저는 이거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낼 때 두 손으로 못 합니다. 손이 두껍기도 하고 자꾸 여러 개 집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손이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하던데, 혹시 여러분도 오른손가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걸 많이 쓰신 겁니다. 그런데 두 개로 쓰면서도 오타가 거의 없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에서도 이걸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정보 검색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저에서 제자들 중에 40대, 30대, 20대 각각 정보 검색을 시켜봤습니다. 20대는 정말 놀랍게 찾아옵니다. 가장 적합한 정보를 가장 빨리 찾아옵니다. 40대는 쓰는 것이 주로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 몇 개 있죠. 30대는 중간인데 확실히 세대별로 정보 검색을 써서 이용하는 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세대 간의 차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마이클 조던이 본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때 본다라는 말 때문에 얘기 듣는데, 특성을 보시면 남의 얘기 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남의 얘기 끊지 않더라도 자기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다음에 나 때는 말이야. 이것이 컬미네이트인 겁니다. 나 때는 말이라는 말을 얼마나 기성세대가 많이 했으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a horse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가 horse, 이거 약간 풍자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말해, 괜찮아.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 나빠.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괭꼰이란 말 아십니까? 괭꼰? 굉장한 꼰대란 뜻입니다. 요즘은 또 꼰대 종류가 나와서 젊은 꼰대도 있습니다. 30대, 40대가 20대가 보기에는 꼰대스럽다는 거죠,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하실 때 한 가지는 관찰해 보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토의하는 자리나 뭔가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언젠가부터 나 혼자만 얘기하고 있다. 이게 꼰대인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나는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싸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면 그때가 스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들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입니다.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또 팀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깨어있는 그런 기성세대야. 이렇게 해서 모아놓아서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를 물어보면 답이 단답형입니다. 왜 단답형일 것 같습니까? 어차피 얘기해봐야 또 계속 자기 입장 얘기할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 없으니까 아니요 짧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 직장에서도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여기가 평생 직장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경력 쌓고 나름대로 좋아하지만 찬바람을 불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많이 인풋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나가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거를 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군대에서 병사들이 유행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제대를 하면서 위병소를 나가가지고 그동안 썼던 병영 일지를 헌병대에 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몇 월 며칠 무슨 상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로 다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썼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증돼가지고 이걸 다 기록하고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위병소를 나갈 때, 왜냐면 그 전에 얘기를 했다면 혹시나 보복당할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고 딱 끝난 다음 나가가지고 딱 접어갖고 이거를 한 번 더 내고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죠, 자체가. 생각보다 어떤 거에 소통에 대한 욕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사람에게 줄 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사회가 좀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지 뭘 그렇게 겁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댁에 가셔서 혹시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과 정치 얘기를 해보세요. 특히 명절 이럴 때 모여가지고 선거 앞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번만 하세요. 집안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30살이 넘었다면 30살이 넘지 않은 사람은 바뀔 개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정체감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30이 넘은 누군가를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천재지변에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만 바뀝니다. 너무 부정적인 말씀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낀 세대인 분들은 자기 관리나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조직에 뭔가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헌신해 왔는데 밑에 세대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밑에 세대들한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처럼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아마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 앞으로 보면 내가 어느 세대에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중간에 끼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점은 없는가? 뭔가 부하 직원들하고 팀원들하고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내가 나름대로 팀원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할 때는 그때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위험한 상황들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뭔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What are you afraid of the most?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많은 경우에 그 부하 직원들의 경우는 이 파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한마디 하는 거가 똑같은 강도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계신 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상당히 저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로또나 복권이 당첨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1등 이런 거 당첨되면 뭐도 하고 싶고 대개 그 로또가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보면 대부분 집안이 거덜납니다. 왜 그럴까? 돈이 많이 생겼으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은 꼭 계속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단란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위에 상당히 많은 돈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럼 지금 가진 어떤 행복 유지된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또의 그 돈은 바윗돌과 같은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어떤 행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바윗돌이 내려올 순간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또 이걸 받은 다음에도 돈을 한꺼번에 안 타고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고 일단은 그 자체가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저는 이 말씀 드리면 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나 오해는 필수다. 심리학에서 요즘 유행하는 MBTI 얘기를 하면 16가지 다른 성격이 있는데 각각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뭔가 같이 한다. 이게 잘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할 때 보면 이런 거죠. 눈이 내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오면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그 다음에 눈에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뒹굴고, 이런 거 러브스토리 떠올리는 분들, 물론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눈에 좋아하는 분 있지만, 되게 어떤 분들은 눈 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좀 전에 세차했는데 짜증난다고 얘기하고, 이 바닥에 이렇게 눈이 녹은 다음에 검게 되는 것 자체가 나 싫다고 얘기해요. 그런 두 사람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조별 발표 과제가 싫대요. 왜 싫냐니까 너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PPT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쟤는 제때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또 딴소리하고 생각이 딴 데 돌아가 있고 막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는 만나서 뭔가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챌린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지금 잘 안 된다면 그게 한 사람은 상사분이고 한 사람은 부하 직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에도 파워 디퍼런셜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 자체가 잘 된다는 건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소통 중에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뼈 때리는 말. 뼈 때리는데 이걸 은근히 또 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사장이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아침에 이제 9시 5분에 직원이 출근했어요. 사장이 물어봅니다. 자네 지금 몇 시인가? 그랬더니 직원이 9시 5분인데 왜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몇 시인지 물어봤고 몇 시인지 답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느껴졌으면 뭐가 있습니까? 넌 왜 맨날 지각이야? 이런 말이고 밑에는 뭡니까? 돈도 별로 많이 안 줘서 뭐 늦게 잔소리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밑에 깔아갖고 때리는 물밑에서 때리는 말들이 이게 사람을 가게 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사람 사이에 뭔가 이게 불편함이 들어갈 때는 맹점이 첫 번째는 밑에 사람이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물밑에서 이면적으로 보내는 그 말들이 사람을 맞가게 합니다. 근데 은근히 그럴 때 있죠. 정말 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제 보내려고 일부러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 관계 자체가 브레이크 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동 관리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혹시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 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그 사회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겁니다. 두 가지 말을 듣는 사람은 상당히 복잡한 스타일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개념이 없어. 말이나 두 번째 말은 그 사람 보기와는 달라. 네, 상당히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념이 없어 라는 말을 제 생각에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The Colorblind Racial Attitude Scale이라고 해서 코브라, 우리 그 태국에서 보는 코브라.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그런 그 다인종 사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백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쪽에 간증처럼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대요. 그 백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흑인들이나 유색인종에 대해서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뭔가 뭐 출신 지역이 다르거나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이스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왜 저보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역차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분이 맞아요. 화이트 메일인 그 백인 남성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뭐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소신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흑인 당신이 나보고 내가 인종차별했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흑인 한 얘기가 당신이 개인적으로 했던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얼굴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당신이 겪지 않는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들도 중간에 불신검문 같은 거 할 때 흑인들은 훨씬 더 많이 한대. 저는 처음에 그 말 안 믿었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흑인이 훨씬 더 많이 불신검문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마약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 소지했을까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삶 자체가 흑인이 겪는 어떤 그런 그 느낌과 백인이 겪는 일종의 백인은 그걸 단지 스킨 컬러가 하얗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가 있는 거잖아요. 특권이. 이 말씀 드리는 그 백인은 자신이 그런 차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무엇인지 그 개념이 없어요. 저만 해도 밤늦게 뭐 12시 같은데 택시를 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가끔 뭐 정치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자는 척하고 가면 되는 건데 제 와이프만 해도 밤늦게 택시를 안 탑니다. 왜 그러냐고 늦었는데 택시 타지 그랬더니 되게 무섭대. 어떤 분들 기사분들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래갖고 밤에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갖고 밤늦게 택시 타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저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갖고 있는 그거를 저는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 자신을 개인 분석을 받아갖고 이걸 했을 때 한 가지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자랄 때 제 위로 누님이 있는데 누님은 늘 어머니로부터 이런 잔소리를 들었어요.
깨끗하게 치워라, 설거지 네가 해라. 그러면은 이제 늘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남동생이 부진했는데 왜 나만 설거지를 해요, 나만 청소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어머니 얘기는 나중에 네가 시집 가고 저걸 하게 되면 네가 이런 걸 잘 해야 되니까 요리도 네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참 나쁜 짓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머리가 빨리 들어가니까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제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컨셉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냥 집안에 시끄러우니까 이걸 빨리빨리 좀 하겠다는 생각이고, 나름 아까 그 소심적인 그 백인처럼 컨셉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남성, 여성의 문제도 그렇고, 물론 양쪽 다 서로에 대해서 컨셉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상사이더라도 나름대로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진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심이 내가 이 컨셉이 없는 거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르게 그것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감수성이라든지 센시티비티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데, 각각 여러분이 리더로서 나에게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가, 컨셉에 대해서. 저는 세대 간의 갈등도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대학원생들하고도 이렇게 뭐 회식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요즘은 워낙 그 n분의 1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어떤 그 대학원생들하고 한 10몇 명과 같이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서 뭐 졸업한 사람도 있고 해서 축하하는 그런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할 때 예전에는 뭐 선생님 무슨 거 뭐 어떤 음식 좋으시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잘 안 묻습니다. 그냥 뭐 학생들이 좋은 거를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샌드위치를 먹는 그런 그 집으로 해놨더라고요, 점심에. 현재 갔더니 샌드위치가 2개인데 별로 제가 썩 좋아하지 않은 샌드위치지만 어쨌든 그러나 만면에 미소를 띠고 샌드위치를 2개 중에 하나만 먹었습니다. 왜냐면 2개 다 먹기 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축하하고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1차가 딱 끝나면 깔끔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괜히 또 뭐 2차에 대해서 저 커피 마시는 데 가서 앉아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답형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긴장감들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도교수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까지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조금씩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몇 절을 또 들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체가.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컨셉을 리더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건데요. 그런데 칭찬도 저는 이제 이거 아마 일반적으로 그 의사소통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그 의사소통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지적질 같은 거 하지 마라. 당연히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칭찬은 잘 해라.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을 칭찬하라. 이건 맞는 말인데요.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싱글아웃해서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사람 칭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중에 뭔가 좀 시기심을 느끼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것이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는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 잘 안 됩니다. 칭찬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칭찬하세요. 충분히 구체적으로. 당연히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는 것은 힘을 브레이크 시키죠. 그런데 칭찬을 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을 칭찬할까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심리학 결과를 보시면요. 스탠퍼드 대학에 캐롤 드웨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캐롤 드웨기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해가지고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지능 수준이 예를 들어서 IQ 검사를 먼저 해갖고 지능 수준이 한 100 정도 뭐 120 이렇게 지능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 나눠서 A 집단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지능 검사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어. 머리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집단인 B 집단에게는 야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좋아 보였어. 이렇게 하나는 머리인 지능을 칭찬하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그 과정에서 노력한 걸 칭찬했습니다.
이 두 집단을 이렇게 칭찬을 해갖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지능검사인데 이번엔 좀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둘 다 원래 비슷한 지능을 가진 아이들인데 두 번째 지능검사에서 첫 번째 그룹은 20%가 다운됐어요, 성적이. 두 번째 집단은 20, 30%가 올랐고요. 똑같은 지능 수준인데 왜 중간에 칭찬을 한쪽은 지능이라든지 머리 좋다는 걸 칭찬하고 한쪽은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칭찬했는데 두 개를 비교했더니 결과가 너무 상반되게 나온 거예요. 실제 이 연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칭찬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뭘 칭찬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머리 좋다는 걸 칭찬하게 되면 그걸 유지하려고 되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잘해서 업적을 만들었다는 걸 칭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도 그 업적 유지 못하면 갈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두려운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는 과정적인 부분이거나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걸 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룹 B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두 번째 문제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30% 가까이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칭찬보다는 격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칭찬 자체에 자기가 바라는 방향이 있어요. 격려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더 촉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격려를 하시면 좋겠고 싱글아웃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잖아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에 일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연히 어떤 일이 원하지 않게 틀어졌을 때 이거를 기회로 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뭔가 예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계획된 우연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리더로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죄송하고 제가 무서운 얘기